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경 요청한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시간만 1시간 늦춰서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요청한 정황이 검찰 수사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는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 회담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습니다. 북한군 철수 문제도 논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번째 변론일인 오늘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자신들의 주장 요지, 그러니까 요점을 설명하는 날이었는데 중간에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퇴장해버렸습니다. 국회 측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하고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자 항의를 한 겁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경찰청장이 헌재에 나오지 못한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헌재는 조 청장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서 구인장도 발부를 했죠. 종반전에 접어든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그 내용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측이 오늘 어떤 주장을 했는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측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피의자들의 조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공방이 치열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웠던 체포 지시와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조서를 활용했습니다. 국회 측이 제시한 조 청장의 조서에는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직접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지시하였습니다. 국회 측은 이러한 진술이 조 청장뿐 아니라 여인영 방첩 사령관 등도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도 자신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하였고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파악을 부탁한다고 했다는 점을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여 사령관의 조서에는 체포 대상자로 특정되고 있는 14명의 명단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 측은 국무위원들의 조서도 공개하며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선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 등을 제시하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음모론적 부정선거 의혹에 빠진 현직 대통령에 의한 폭력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회 측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큰 불명예와 수치의 순간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파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부정선거와 중국의 공작을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면서요. 또한 이번 계엄이 사전에 계획이 된 거고 평화적인 계엄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철 기자, 윤 대통령은 오늘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겁니까? 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주장했던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비상계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왔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약 30분을 할애해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마음만 먹으면 해킹 가능한 프린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짜 투표용지 무한 제조가 가능했다며 이런 부정선거를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차 변론에서 나왔던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 공작과 심리전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을 꺼내 들었는데요. 중국에 의한 정보, 기술 탈취 위협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또 평화적인 계엄이었다고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에 대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폭거 등이 이번 계엄의 원인이었고 그 결과 물리적 충돌이나 국민들이 다치는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제기됐던 국회 봉쇄, 의원 체포조 지시 의혹 등에 대해 차례로 반박하며 군과 경찰이 이번 계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은 중간 변론을 한 것이라며 모레 열리는 10차 변론에서 오늘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더해 최후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까지 갔지만 어찌된 일인지 윤 대통령 출석하지 않고 그냥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재판은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전하는 날이어서 구치소로 복귀했다는 건데 사실 이건 구치소에서 나올 때도 다 알고 있었던 바죠.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헌법재판소에 들어옵니다. 탄핵 심판 9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2시 반쯤 헌재에 도착했지만 심판정에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1시간 반 만인 오후 2시 변론이 시작된 직후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변론 출석을 위해 나왔으나 대리인단과 회의를 거쳐 구치소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9차 변론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걸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는 겁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이 많은 것이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전에 일정이 이미 공지된 상태였던 만큼 헌재까지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 불출석한 것은 처음 출석한 3차 변론 이후 처음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주 목요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형사재판 기일이기도 하죠. 이날 탄핵 심판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윤 대통령이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좀 늦춰줬죠. 오전에 형사재판에 갔다가 올 수 있게요.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형사재판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는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20일 오전 형사재판과 오후 탄핵심판 사이 시간 간격이 있다는 점과 기일은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 그리고 그날 증인 3명 모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강제 구인을 촉탁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일정을 바꾸기 어려우니 그대로 따라달라는 겁니다.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또다시 탄핵심판 불출석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다만 헌재는 10차 기일 시작 시간을 30분, 증인 신문은 1시간씩 늦추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형사재판 변론 준비 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두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 심판은 추가 증인 채택이 없다면 10차를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의 마지막 진술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나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예, 법조팀 우정원 기자와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증인을 부르지 않고 양측의 입장을 그렇게 정리해서 말하는 그런 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회 측이 2시간 동안 입장을 쭉 설명한 뒤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이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또 국회를 장악해 계엄 해제권을 침해하려 했다. 즉 이는 모두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계엄이었다. 여기에 방점을 뒀습니다. 오늘 심판정에는 그동안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회 측은 화면에다가 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과 국무위원들의 진술서를 쭉 보여주는 식으로 의견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비상계엄 사태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박한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전 사령관의 한덕수 총리,
최상목, 이상민, 박성재 등 국무위원들의 진술서까지 모두 다 띄웠습니다. 잠깐만요.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여인연정 사령관도 그렇고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 대부분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국회 측에서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김 전 장관이나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양쪽에서 모두 서로 유리한 증거로 삼는다는 점이 이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이 특히 국회가 제시한 김 전 장관 진술서 내용을 보면요. 사실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신문 때 했던 말이랑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병력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2, 3만 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부분을 두고 국회 측은 이게 국회를 장악하려고 준비한 증거다. 이렇게 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결국 윤 대통령은 250명만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니 이건 경고성 계엄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식인 겁니다. 아전 인수식격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헌재에서는 답변을 소극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전 사령관이나 김 전 장관은 이 체포 명단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 위치 추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증언했었습니다. 우려 대상자. 그 체포 대상자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없고 그러한 용어 사용 자체도 이 반면 오늘 국회 측이 제시한 여전 사령관 진술서에는 이 비상계엄 직후 장관님이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면서 체포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말과 헌재에 나와서 한 말이 좀 많이 상반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사기관 진술서가 불리하니까 이걸 쓰지 말자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여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장관이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진술서들도 이 모두 국회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오늘 제시가 됐었습니다. 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오늘도 그 여전 사령관이나 이전 장관 등이 심판정에서 한 증언이랑 진술서의 내용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진술서는 증거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이전에 증거로 쓰기로 결정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조대현 변호사가 이 심판정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 측은 그러니까 오늘 공격 무기로 진술서를 지금 갖고 나온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이 윤 대통령 측 순서가 됐을 때 이 처음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과 이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의 이 엇갈린 진술 등을 주로 보여주는 시기였습니다. 역시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데 이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 주장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았고 이후 대리인 2명이 잇따라 나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설명하는 것을 길게 설명하는 식으로 무기로 내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증인 신문이 목요일 딱 한 번 남은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탄핵 심판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원래 일정대로면 오늘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걸로 이걸 끝으로 탄핵 심판이 사실상 종결될 예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 차례 더 증인 신문을 하게 된 만큼 만약에 윤 대통령 측이 아주 의미 있는 증언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이 어느 쪽이 되든 재판부의 결론은 어느 정도 난 상태일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도 계엄군에게 길을 내줬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 국회 협력단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국회 협력단이 계엄을 모의했는지 살펴보려는 겁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관련해서는 그 단전 단수 의혹과 관련된 자료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허석군 소방청장과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 단수와 관련된 쪽지를 봤다며 한 발 물러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검찰도 계엄군에게 국회 길을 안내했다는 의혹을 살피기 위해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협력단이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는지 증거 인멸 정황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관련 의혹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성 4명에 대해 긴급 구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청한 거였는데 일반인 접견이나 서신을 주고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이겁니다. 사실 대통령은 일반 접견도 다 할 수 있게 풀었지만 이들은 아직이거든요. 각하되긴 했지만 이 회의를 연 것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 인권보호 소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섭니다. 긴급구제 심의 결과에 대한 질문에 답하던 중에 갑자기 날선 비판이 날아옵니다. 박정우 대령 구속영장 선고된 다음에 제가 긴급구제 필요하다고 인재소위 요청했는데 왜 김용원 의원은 그때 인재소위를 열지 않았습니까? 군인권 보호가 맞습니까 당신이? 이번 긴급구제 논의는 지난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청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인권위 군 인권보호국은 신청 이틀 만에 내란 혐의로 기소된 장성 4명을 수용한 구금시설을 조사했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조사관 접견을 거부했고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가족 접근 해제만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부했던 두 사령관의 경우에는 지금 그 내용은 기동이었던 건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인권위는 1시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지만 이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라는 취지의 의견 표명과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정이 제기된 시점에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면 각하해야 한다는 인권위법 32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기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긴급구제 제도가 김용원 위원의 장난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측에선 명태균 씨와 많은 접촉이 없었고 연락도 끊으려 했다고 주장해왔죠. 그런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부탁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과 함께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향하게 된 겁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여론조사 업체인 P&R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P&R은 명태균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등을 시행한 업체입니다. 당시 검찰은 P&R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나눈 대화를 의심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 삼아 제공받는 것을 넘어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근거로 2021년 7월 초 김 여사가 명 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첨부됐습니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윤석열 당시 후보가 높게 나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를 중지시키려 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자 명 씨는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명 씨와 소통한 증거를 확보해온 전담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치를 유리하게 조정할 것을 부탁했거나 알고 있었는지 또 이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명태균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작된 비공개 여론조사를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명 씨는 오세훈 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 회장이었던 김모 씨 이렇게 3명이 함께 만난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바로 4번째 오 시장과의 만남이었다면서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오 시장의 후원 회장 김 씨와 MBN이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4번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한 명태균 씨는 이 가운데 마지막 만남은 오 시장의 후원 회장이던 김모 씨도 함께한 3자 회동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씨가 돈이 들었는데 이기는 조사는 왜 안 나오느냐라고 물었다고 명 씨가 검찰에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보도된 뒤 3자 대면의 당사자로 지목된 후원 회장 출신 김 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평생에 셋이서 만난 적이 없다. 명태균은 사기꾼이라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명 씨를 2번 만났다고 말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3자 대면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자가 함께 만났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명태균의 테스트용 1차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쫓아낸 이후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과 김영선 등 사기 집단이 오세훈 캠프에 여론조사를 믿기로 하는 사기의 범위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우리 캠프는 단호히 물리쳤고 정도를 걸었습니다. 사건이 창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관련자 소환과 함께 명태균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른바 명태균 의혹은 여권의 또 다른 리스크입니다. 해당 의혹과 연루된 여권 인사들은 명 씨와의 연관성을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에게 공세의 먹이를 빌미를 주기에 충분하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는 민주당이 여당 잠룡들이 엮인 이 일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최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의 진짜 배경으로 명태균 게이트를 정조준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고 부전과 부패로 나라를 망친 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동안 집중했던 내란 특검법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 개입 의혹으로 대통령 부부는 물론 차기 여권 주자들을 동시에 직격해 탄핵 정국의 추가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된 여권 인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연일 항변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을 면회한 민주당 의원들을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하면 팩트가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없어요. 그냥 인신공격만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검찰이든 특검이든 상관없다며 샅샅이 조사해보라고 강경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보수 진영 내에선 차기 대권 구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대권 잠룡들의 타격은 물론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으로 계엄 이전으로 회복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력 주자로 떠오른 김문수 장관을 비롯해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은 명씨 의혹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명씨의 추가 폭로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뒤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갈수록 여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한 지지층도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윤 대통령 역시 당의 거리두기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개인 자격을 강조하며 구치소를 찾은 당 지도부에게 첫마디로 개인 자격이라고요? 콕 집어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당내 투톱의 접견인 만큼 당 공식 입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지도부가 아닌 개인 차원의 접견이라고 강조하며 찾은 자리였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 가는 거지 무슨 뭐 지도부 차원에서 무슨 지금 대통령과 어떤 뭐 탄핵 심판이라든가 또 뭐 형사재판에 관련돼서 우리가 그렇게 논의할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개인 자격으로 온 거냐는 취지의 반문으로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의 거리두기 움직임에 서운한 감정을 내비친 건데 두 지도부 의원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대화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방송에서 권영세 위원장은 개인 자격 발언에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 자격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안 가는 게 비겁하다.
당이 거리두기를 망설이는 배경에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중도도 잡아야 하지만 대통령 중심으로 뭉친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도와 강성 지지층 모두 끌어안아야 선거에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지만 당 일각에선 대통령과 강성 눈치 보기에 매달려 중도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국회팀 김도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이 왜 개인 자격이냐고 콕 집어 얘기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서운함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가 자신과 선을 긋는 모습이 못마땅하다는 취지로도 보입니다. 지도부가 개인 자격으로라도 방문한 건 윤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중도층 민심도 함께 고려한 나름 고심의 결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왜 개인 자격이냐는 말을 면전에서 직접 들었다면 더더욱 지도부가 조기 대선을 언급하기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여권 잠룡들은 벌써부터 조기 대선 행보를 걷고 있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한동훈 전 대표는 책을 내는데요. 오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혀 생각 없다고 밝혔지만 여권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고요. 내일은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주최하는 노동개혁 토론회에 기조연설을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2일 개헌 토론회가 사실상 대선 캠프 출정식을 방불케 했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와 언론 인터뷰를 활용해 현안에 적극 나서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여권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당 지도부에서 굳이 조기 대선을 공식화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기 대선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먼저 여권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아무래도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보폭을 넓히다가 강성 지지층에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제사를 지내냐는 반발을 사기 십상이죠. 네네. 컨벤션 효과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있다가 덜컥 탄핵이 인용된다면 다급하다 보니 당내 경선의 흥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어차피 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 공정성을 문제 삼는다면 탄핵 인용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며 조기 대선을 공식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에 참 어려운 숙제가 지금 놓여진 겁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 언제쯤 공식화할 수 있을까요? 네, 예측은 어려워 보입니다. 원내 지도부도 집토끼와 중도층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네. 지도부의 전략적 모호성이 더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중도층을 비롯해 정권 교체 여론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당 지지율은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통령과 지지층의 이탈을 막자니 중도층 민심이 신경 쓰이고 중도층 민심을 잡자니 지지층 이탈 역시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 다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까지 김도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권 내에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민주당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이 대표의 지지율 답보를 겨냥 한국형 연정을 제안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다른 비명계 주자들은 한자리에 모였죠. 이제 본격적으로 비명계가 뭉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이후 닷새 만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온 김 전 지사가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논의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건데 차기 대선 이후 내각 구성을 함께하는 탄핵연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에 해당하는 그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 그런 조직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정치 세력들이 모두 참여하고 내각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한국형 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 탄핵 찬성 세력과의 연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잡음도 나왔습니다. MBN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유승민, 심상정 전 의원 등에게 내각 참여를 제안했었다는 주장에 당사자들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자 김 전 지사가 검토만 했었던 것이라며 사과한 겁니다.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에는 희망과 대한 포럼을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박용진 전 의원 등 비명계 주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을 향한 뼈있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개혁의 딸들로 일컬어지는 우리 민주당의 정말 열렬 지지층.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행태는 이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고 바꿔달라고 요청드립니다. 비명계 간 연대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 임종석 등 비명계 주자와 잇따라 만나며 당내 통합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이 여야 의견 대립 속 상임위 법안 소위 문턱도 넘지를 못했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법안에 넣느냐 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여기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겁니다. 오늘도 여야의 책임 미루기는 계속됐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의 합의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말로만 우클릭하고 있다면서 최근 관련 토론회까지 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탓했습니다.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꾸었습니다.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만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시간 예외 조항이 없는 특별법은 특별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정말 시급하게 추진하는 법안이 맞냐고 되묻고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법을 절대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목리를 부립니다. 반도체법 통과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국가 미래가 달린 일에 정쟁을 앞세우지 말라며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건 기어코 발목을 잡아야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장시간 노동 우려는 소통하면 해소 가능하다면서 사실상 여당 편을 들었는데 코앞으로 다가온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그 답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우리 정부도 통상 총력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와 역대 최대 규모의 366조 원에 달하는 무역 금융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죠. 사령탑 부재로 정상회담은 물론 장관급 회담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으니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요. 홍지호 기자입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차관보가 미국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잘 설명해서 양국 모두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철강, 4월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 부과를 예고한 터라 상황에 따라 장관 방문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관세로 피해를 본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 바우처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인 366조 규모의 무역 금융도 지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입니다.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권한 대행 체제로 관세 무효화 등 근본적인 대응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해 설득할 수 있는 창구도 사실상 없다는 지적입니다. 만날 수 있는 레벨이 또 제한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만나는 사람보다는 그 위에서 뭔가 결정이 된다면 한계가 있죠. 전국 혼란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관계는 물론 민간 경제 사절단 등 소통 채널을 늘려 다양한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하늘양 피살 사건 현안 질의가 있었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는 이번 사건이 명백한 인재라며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고 위험군 교원 관리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한일입법 입법 과정에도 역시나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규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하늘양을 숨지게 한 교사가 40일 동안 폭력성을 보였는데도 교육 현장에서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는데 분리하지 못하고 결국 한 아이의 생명이 희생되는. 특히 사건 당일 오전 장학사들이 학교를 찾아가 놓고도 교사를 분리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꼬집었습니다.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선생님을 분리시켰어야죠. 그러면 하늘이 안 죽었잖아요. 사건 발생 이후에도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한 대전시 교육감의 답변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모르시는 거죠 지금. 아까 모든 기관과 연계. 그거 매일 보고 받지 않으셨죠 지금. 교육감님 말씀 한 말씀이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여야는 한 목소리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지만 하늘입법 추진 방안에는 뜻을 달리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고위험 교원 분리를 골자로 하는 하늘입법을 추진 중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낙인 찍기가 우려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힌 겁니다. 하늘양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10건가량 발의됐지만 여야 개별 의원 간에도 입장차가 있어 입법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하늘양이 별이 된 이후 공포를 느낀 학부모들이 도청이 가능한 위치 추적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양 아버지가 이 앱으로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앱이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교실 내 도청을 의심하며 수업을 하고 또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변을 당한 하늘양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준 건 한 자녀 보호 앱이었습니다. 위치 추적뿐 아니라 주변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소리도 듣기는 하면 좋긴 하죠. 멀리 보내면 너무 걱정스러워요. 쓸 의향은 있어요. 이번에 그 사건 있은 이후에 좀 관심이 생기긴 했어요. 음성 지원도 된다고 들어가지고. 해당 자녀 보호 앱 다운로드 횟수는 하루 250여 건 정도였지만 하늘양 사건 직후엔 17,000여 건으로 무려 70배나 늘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앱을 통해 대화를 들을 수 있어 현행법상 도청이 되는 셈인데 해당 앱은 방통위에 신고되지도 않았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이러한 앱 사용이 교실 안으로 불법을 들여오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궁극적으로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제가 수업할 때도 항상 누군가 듣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학생이 줄 안 섰을 때 줄 잘 서라 했는데 목소리가 크다고 그런 식으로 학부모 이렇게 이야기 나왔다 하더라고요. 학생의 안전과 교사의 교권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만큼 교육당국의 고심도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첫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배제한 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 나라 장관급 인사가 만난 겁니다. 첫 회담인 만큼 상호 신뢰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러시아에 파병 중인 북한군 철수도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화 이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첫 만남인 만큼 두 나라는 종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보다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реальную нормализацию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ми и Вашингтоном. 트럼프 대통령이 곧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미러 정상회담의 일정도 논의됐습니다. 회담이 본격화되면 북한과 러시아 무기거래 중단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철수도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군 철수가 의제의 기본값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러시아군 즉각적인 철수, 완전한 철수 안에 북한군 철수까지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협상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반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섣부른 종전은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유럽도 정상들 간 긴급 회동을 열어 우크라이나 파병안을 논의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상대방을 압박하고 협박까지 하는 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 동맹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명백히 남의 땅인 그린란드를 사겠다던가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는 발언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황당해 보이지만 오직 말 한마디로 이득은 또 다 챙겨갑니다. 구체적인 조치 없이도 말이죠.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꾼 걸 기념하는 미국만의 날을 선포합니다. Air Force One is currently in international waters,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flying over the recently renamed Gulf of America. Wow, he did that well. That's a good shot. Isn't that nice? You know, we're about make America great again, right? That's what we care about. Okay. 군사 개입까지 거론한 파나마는 초기에 트럼프에 맞서는 듯했지만 운하 운영에서 중국 배제를 검토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전 총리 역시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트럼프 발언과 관세 압박에 트럼프 자택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트럼프의 노림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주변국들이 맞춰줘야 된다라는 일종의 압력적 발언이에요. 기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실제 트럼프의 말은 트리도 전 총리가 사임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상대방을 협박하는 듯한 트럼프식 화법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혼선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트럼프의 정책이나 입장들은 이후에도 미국 외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미국 우선주의에 호응하는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효과도 부가적으로 얻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착륙하던 여객기가 거꾸로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활주로와 부딪히며 여객기의 날개와 꼬리 부분이 떨어지고 불까지 붙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숨진 탑승객이 없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출발해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델타 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강하게 부딪힙니다. 80명이 탑승한 여객기에 순식간에 불이 붙었고 여객기는 활주로를 이탈해 눈밭에 파묻힙니다. When we hit, it was just a super hard, like hit the ground, and the plane went sideways. Ended up there was like a big fireball out the left side of the plane. 충격에 거꾸로 뒤집힌 여객기 안에서 자리에 앉아 박쥐처럼 공중에 떠 있어야 했던 승객들은 황급하게 탈출했습니다. Everything, drop it. Come on. Yo, I was just on this plane. Oh my god. 최소 18명이 다치고 이 중 3명이 중상을 입었지만 공항 비상대응팀과 소방인력의 신속한 대처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We just had a crash on runway 23 here. We've got permission from OCC to land north end and assist with this crash if needed. 충돌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사고 당시에 시속 최고 60km의 돌풍이 불었고 전날부터 내린 많은 눈이 활주로 근처에 쌓여 있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지만 소방서장은 활주로는 건조했고 횡풍이 불 조건은 없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북미 지역에선 지난달 말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해 67명이 사망했고 그로부터 이틀 뒤 의료수송기가 추락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승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중남미에 위치한 국가죠. 볼리비아에서 버스가 800m 협곡 아래로 추락해 3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산악 지역에서 과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볼리비아에서는 버스 추락 사고로 매년 1,400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버스가 뒤집힌 채 지붕 곳곳이 처참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버스 옆에는 버스 잔해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볼리비아 남서쪽 요칼라 마을에서 여객버스가 800m 협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0명 넘게 숨지고 15명 정도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지역은 산악 노선 구불구불한 지형으로 버스가 과속한 상황에서 운전기사가 버스를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남미의 티베트라고 불릴 정도로 서부 지역은 해발 고도가 4,000m로 고산지대에 있어 매년 평균 1,400명 정도 교통사고로 사망할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버스가 수백 미터에 달하는 협곡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가 날 때마다 수십 명씩 사망하는데 시신을 수습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Y todavía nos resta por otros 6 cadáveres que se encuentran al borde del río, junto al bus que se ha precipitado aproximadamente unos 100 a 120 metros y se desconocen las causas del accidente. 과테말라에서 지난주 버스 추락으로 50명 넘게 사망했고 지난 2018년 페루 해변 절벽에서 버스가 추락해 52명이 사망하는 등 중미와 중남미에서 버스 추락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최근 너무 자주 어선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이달에만 제주와 여수, 부안에서 어선이 전복되거나 화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거든요. 일부 어민들의 안전 불감증도 있지만 당국의 하나마나한 단속도 문제입니다. 단속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려주다 보니 구명조끼나 소화기를 서로 돌려가면서 그때그때 단속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뒤집히고 침몰하고 화재까지. 이달에만 벌써 대형 어선 사고가 4건이나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서해안의 한 항구. 어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명조끼와 소화기는 잘 비치돼 있을까? 2톤 이상 어선 10척을 확인해 봤더니 무려 8척이 구명조끼를 갖춰놓지 않았습니다. 이 배는 민간 해양구조대 어선인데요. 구조어선조차도 구명조끼가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구명조끼가 있는 어선도 비닐과 테이프로 묶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소화기는 포장을 뜯지도 않았고 심지어 만든 지 20년 이상 된 소화기도 있습니다. 해경과 지자체에서 매년 5차례 이상 단속을 하는데도 이게 가능한지 물었더니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날 점검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 해가지고 같이 점검을 하죠. 어민들이 단속 날짜와 시간을 훤히 꿰고 있어 하나마나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검사 맡을 때는 다른 일지 갔다가 소화기나 금융치기나 갔다가 검사 맡고도 줘버리고 그러지. 당국은 취재가 시작되자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요즘 보안을 위해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록 많이들 설치하시죠.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수동 장치를 써보려고 하니 이건 아예 녹아버리고 또 리튬 전지가 내장된 배터리는 발화해 폭발을 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시험 결과 일부 중국산 제품에서 발생한 현상들입니다.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거죠.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직구 시장 1위인 중국 쇼핑몰 알리에서 디지털 도어록을 검색해봤습니다. 국내 제품의 반값도 안 됩니다. 소비자원이 디지털 도어록 국내 제품과 중국 직구 제품 총 15종의 안전성을 시험해봤습니다. 270도의 고온에 10분간 둔 결과 중국산 5개 제품은 곧바로 불이 나거나 폭발했고 이 가운데 3개 제품은 수동 개폐 장치가 녹아내려 문조차 열 수 없었습니다. 국내산 5종은 개폐 장치 작동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내와 달리 중국에서는 온도 관련 디지털 도어록에 대한 안전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에 견디는 성능이 우수한 내화형, 화재 시 열림 기능 등 안전성이 검증된 KC 안전 확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제품은 출입문에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가 달라 설치 때나 이사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리 측은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환불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추가 구매에 앞서 KC 안전 확인 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이렇게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쇼핑 플랫폼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알리에 이어서 테무도 한국 안방 시장을 노립니다. 국내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오픈마켓을 열고 한국 판매자 모집에 나선 건데요. 쿠팡 등과 정면 승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개설한 셀러센터, 즉
한국 판매자 모집 사이트입니다. 그동안 테무는 중국 판매자들의 물건만 팔았는데 국내 시장에 진출해 한국 상품을 직접 유통하겠다는 겁니다. 테무가 현지 판매자의 문을 연 건 우리나라가 17번째로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인력 채용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 등 국내 오픈마켓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격적 할인 전략을 구사해온 중국 이커머스가 수수료 할인 등을 무기로 국내 판매자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치열해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은 들죠. 테무의 직진출이 단순히 국내 시장 공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중 간 관세 갈등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을 일종의 환승역으로 쓰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미국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한국을 우회적인 어떤 그런 그 기점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구체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부에선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이른바 택가리 수법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현직 교사들이 학원가에 문제를 팔아 돈벌이를 해오다가 적발됐습니다. 5년 동안 이들 사이 오간 금액만 무려 213억 원. 학원 안 가는 아이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공교육의 공정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수법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강재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고교교사 C씨는 배우자 명의로 출판사를 설립했습니다. 현직 교사 35명으로부터 받은 문항을 사교육업체에 넘겨 올린 매출은 18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인맥과 학연 등으로 엮인 교사와 학원 강사들은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사교육 카르텔을 구성해 내신과 수능 대비 문제를 거래했습니다. 문항 제작팀이나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지 명단, 인맥, 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해 거래를 제한합니다. 단가 등을 정해 1:1 혹은 조직적 형태로. 감사원은 공립사립교사 249명이 5년간 사교육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만 212억 9천만 원, 1인당 평균 8,550만 원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수학교사 A씨는 자신이 직접 교사들을 섭외해 문항 제작 팁을 꾸리고 업체로부터 일감을 따오기도 했습니다. A씨가 사교육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만 6억 6,100만 원에 달했는데 이 중 1억 원 이상을 알선비 명목으로 자신이 직접 챙겼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학원에서 그런 정보가 유출이 되는 거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학원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죠. 서울의 한 고교 영어교사 B씨는 자신이 판매한 문항을 그대로 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심한 29명에 대해 교육부에 징계를 요구했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명입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 1년, 의정 갈등으로 무너진 의료 체계를 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약 없는 수술 날짜에 기다리는 환자들도 애가 타지만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의사들이 수도권 대이동이 본격화하면서 지역 의료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직격탄을 맞은 건 교수들입니다. 병원을 24시간 책임지던 전공의들 빈자리를 교수들이 메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고령의 밤샘 근무를 감당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병원을 떠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서는 분들도 계세요. 당직이 너무 힘들다 해서 나가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겨우겨우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지만은 더 이상 하기가 힘들겠다 하는 과들도 있고. 심각한 인력난에 서울의 유명 대학 병원들도 수시로 채용 공고를 낼 정도입니다. 기왕 병원에서 근무할 바엔 서울로 가겠다며 지방병원 의료진들이 대거 서울로 이동하면서 지역 의료는 붕괴 직전입니다. 수도권 큰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펑크가 나니까 사실 그 학교 출신들 그 학교에서 남고 싶었던 교수님들이 다시 모기에서 콜 받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장 약한 고리 24시간 응급 체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원 속초의료원은 이번 달 절반 가까이 응급실 문을 닫았고 세종 충남대병원은 지난 1월부터 짝수일 야간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현재 응급의학과 교수님 7분 계시고요. 탁과 교수님들이 지원을 해서 이제 좀 제한되는 일정을 좀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 의료대란 전에는 몇 분 계셨어요? 15분까지 최대 계셨었죠. 지역 병원에서 근무한 한 전문의는 이대로는 지역의 텅 빈 병원만 남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엉망진창의 끝판왕입니다. 예. 직원들이 다 이직 가려고 하고 있고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어떻게 환자들을 잘 보고 환자들을 더 유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자와 의사들을 모두 궁지로 몰아넣은 의정 갈등이 지역 간 의료 격차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골드바는 품절까지 됐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재개됐던 골드바 판매가 또 중단됐습니다. 원자재, 금을 못 구한 겁니다. 꽝 대신 달긴 건지 실버바도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달러를 예금으로 예차는 이도 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투자자 김리나 씨는 금 투자를 문의하려 은행 영업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금 원자재를 구하지 못해 골드바는 이미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수급 불안정으로 지금은 계속 아예 중단되고 판매가 안 되고 있고요. 다른 상품에 눈을 돌려보지만 이번에도 김 씨가 원하는 건 안전한 자산 달러화였습니다. 혹시 요즘 그 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좀 그 달러 예금 가입을 하고 싶은데. 실물 없이 투자가 가능한 골드뱅킹이나 달러 예금과 같은 대체 투자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은 2년 만에 가장 높았고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은행 3곳의 잔액도 처음으로 9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달러에 대한 강세 기조가 쉽게 꺾이지 않는 금융 환경이기도 하고요. 또 트럼프 2기 집권이 들어서면서 달러가 당분간 그 인하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점 또한 여기에 시세 차익을 노린 일부 사재기까지 더해져 국내에서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고 실버바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갔다 와 집에 뒀던 달러화까지 시중 예금으로 흘러가고 있어 당분간 안전자산 전성시대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면서 오늘 서울에도 추가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는 데다가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한해 대체로 맑겠지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모레까지 최고 20cm의 눈이 추가로 내려 쌓이겠습니다. 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한파특보도 내륙 곳곳으로 확대 강화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2에서 4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시면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춘천이 영하 11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전주가 영하 5도, 부산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 영하 7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